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이제 저는 어디를 가나 할머니로 소개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네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돌아서니 이 나이가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 사연을 듣기만 했지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될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없기를 바라기도 했고 말이죠.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저는 사연이 조금 복잡하고 많기는 해요. 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든요. 남편이 두 집 살림을 차려서 말입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가 딱히 밥벌이 하면서 아이까지 키운다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남편에게 주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이어서 남편이 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바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난 뒤 저는 일부러 남편과 아들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 노력하며 하루하루 일을 악물고 살았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당시에 어렸던 아들이 적응을 할 시간도 줘야 했고 말이죠. 엄마가 자꾸 찾아가면 아이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남편 아프다던데? 어디가? 몰라. 죽을 병이래. 알아보니 남편이 암으로 오늘 내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그 누구의 간호도 받지 못하고 처량하게 혼자 죽어가고 있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은석이는? 나도 몰라. 뭐? 네 아들이잖아. 네가 모르면 어떡해? 남편이 죽든 말든 저는 솔직히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 동정할 가치도 없고 동정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하며 울었지만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애비에게는 동정도 아까웠으니까요. 저는 백방으로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그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들을 어느 절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게 맡긴 건가요? 그냥 버린 거지 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하자고 자기가 아이를 잘 돌봐주실 좋은 스님이 있는 절을 잘 안다고 그랬다면서요. 본인이 키우기 싫어서 어디에 맡길 거면 엄마인 저에게 연락하지.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본인도 어딘가 찔린 것 같으니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겠죠. 아들을 버리는 행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장 아들을 맡겼다는 그 절을 찾아갔지만 아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돌봐주시기로 한 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연락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마냥 데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시설로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그 시설을 찾아갔지만 이번에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물어물어 찾아간 곳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 은석이가 그러더군요. 뭐라고요? 자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남들에게 버려지기만 해야 하는 거냐고요. 이동이 잦은 아이들이 종종 하곤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엄마를 찾고 싶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저희도 신고도 하고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디를 갔는지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고작 10살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어딜 간단 말입니까? 어디서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사고라도 당하지는 않았을까?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하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죠. 정말 불이 나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심장이 빨리 뛰던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은 그렇게 재회했어요.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건 아마 인생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저는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도 조금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 없는 티가 나는 게 싫었고 조금이라도 아이가 열등감을 느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버림을 받으며 상처받고 숨거나 혹은 삐뚤어질 법도 한데 아들은 정말 잘 자랐습니다. 신기할 만큼 말이죠. 공부도 곧잘 했고 그리고 속 썩이는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들과 제 사이가 무척이나 애틋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는 했어요. 어렵게 돌고 돌아 만난 모자잖아요. 아들은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평생 나 안 찾을 줄 알았어. 그게 말이 되니?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어딜 가나 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많고. 아니야, 아니야. 너는 엄마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 알겠지? 서로에게 의지해가며 산 세월이었습니다.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또 서로가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나름대로 번듯한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결혼할 여자라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고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도 데려왔나 싶어서 말이죠. 며느리의 첫인상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아이 예쁘게 본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정말 잘 지낼 자신이 있었어요. 가족이라고는 하늘 아래 저와 아들밖에 없었는데 새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게다가 며느리는 예쁘고 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말이죠. 가끔 응? 스러운 면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 말입니다. 어머니, 투자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가진 재산에 관해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저는 재산을 상당히 많이 모았어요. 운이 좋았거든요. 살던 집이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친구가 오를 거라고 사라고 추천해준 땅을 조금 샀었는데, 그 땅의 개발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들이나 저나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없었고 말이죠. 며느리가 어디 투자 한번 해보라고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죽을 때까지 쓰고 너희에게 남겨줄 만큼은 되니 나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란다. 돈 더 벌려고 전전긍긍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욕심은 언제나 화만 불러오니까. 그래도 더 벌면 좋은 거잖아요. 그 돈 더 벌자고 나는 내 소중한 시간을 돈 버는 거에 쓰고 싶지 않구나. 사실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벌 수 있는데 가만히 손을 놓고만 있는 제가 어지간히 답답했던 모양이었어요. 하루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이 저한테 돈을 조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한번 투자해 볼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돌려서 말이죠. 최대한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지 않게 말입니다. 며느라기가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조금 많은 것 같더구나. 그래요?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 자기가 투자를 해보겠다고 해서 내가 거절을 하기는 했는데 네가 섭섭하지 않게 잘 한번 말해보렴.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한 소리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뭐 금방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별다르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요.
뭐 그 외에도 소소하게 신경이 쓰였던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저희끼리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괜찮지. 그럼 직장인이 휴가 받을 날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니들끼리 가고 싶을 수 있지. 다녀와라.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물론 함께 가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아이들은 자기 가족들끼리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편하게 대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도 아이들 처지에서는 제가 어른이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어제 집사람이 한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왜 그걸 못 들은 걸로 해? 애미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들끼리 여행 다녀오고 싶지. 그런 생각할 만하다. 그걸 이해 못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저는 그렇게 안 가고 싶어요. 애초에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때 조건으로 걸었던 1순위가 모든 건 어머니가 먼저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헤어지자고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고 결혼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너는 무슨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니? 섭섭하게.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다시 같이 여행 가자고 해. 아들은 결혼 전에 며느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정말 많이 혼을 냈거든요. 아내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너한테 이제 1순위는 내가 아니라 네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말이죠. 사실 그래서 며느리가 조금 저에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아들이 워낙 저를 챙기니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분들은 하실 거예요. 하루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효자랑은 결혼하는 거 아니라더니 딱 애비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가 이해를 좀 해라. 어릴 때 하도 나랑 같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나도 주기적으로 애비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니 너도 이해를 조금만 해주렴. 내가 미안하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그게 뭐가 어머님이 미안해하실 문제냐는 식으로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며느리가 고마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갑자기 그건 왜? 별일 없는데? 아니, 며느리가 자기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던데?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들을 무기 삼아서 자기 원하는 걸 다 한다는 둥, 그 나이 먹도록 재산을 손에 꽉 쥐고 하나도 안 물려준다는 둥,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가장 상처받았던 말은 그 말이었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뭐 없는 곳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지만 그런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재산을 아직 물려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들이 아직 원하지 않아서였던 것도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뭔가를 정리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아마 제가 오래 살기를 바래서 그런 걸 거로 생각합니다. 며느리에게 속이 상하기도 했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든 생각은 그동안 쌓인 게 정말 많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보이는 면이 이 정도인데 아들이 뒤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했겠지 싶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걸 아는 척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용돈이다. 갑자기요?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그간 고생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너한테 고마운 일들도 많고 고마운 마음에 주는 거니까 그냥 받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래. 내 아들이랑 살아줘서 고맙다. 2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주면서 며느리를 달래는 걸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밝은 미소는 저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입이 귀에 걸려서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더군요. 애비한테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만한 시어머니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만한 시댁도 없고 말이죠.
며느리를 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또 자주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용돈도 턱 내놓을 줄 알고 말이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는 꽤 좋은 시어머니였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행동을 한 며느리가 더더욱 괘씸해지는 것 같네요. 한번 용돈을 받았은 며느리는 그 뒤로는 은근히 다시 용돈을 줬으면 하는 기색을 내비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물론 몇 번은 모른 척을 했지만 몇 번은 그냥 줬어요. 처음만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용돈을 원했지만 제가 조절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몰랐기 때문에 며느리도 과한 요구를 할 수는 없었고 말이죠. 사실 걱정이 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돈을 받아가려는 줄기가 짧아질수록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나 좋지 않은 곳에 쓰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대부분은 비싼 가방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뭐 그런 곳에 쓰는 것 같기는 했지만요. 뭐 그 정도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저기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다닌다는데 사람들한테 선심 엄청 쓰고 내가 용돈을 조금 주기는 했는데 안 준 지 조금 됐는데 씀씀이가 커져서 다시 못 줄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몇 번 줬다고. 며느리가 주변에 엄청나게 돈을 뿌리듯 쓰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이 한번 커진 씀씀이는 고칠 수 없이 앞으로는 달라고 해도 주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저도 사실 놀라긴 했어요. 몇 번 그렇게 돈을 줬다고 그걸 그렇게 쓰고 다녀서 주변에서 말이 나올 정도라니 말입니다. 한번 고삐가 풀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이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네요. 어머님, 요즘은 왜 용돈 안 주세요? 대놓고 며느리가 그렇게 묻더군요. 무슨 맡겨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니 상황이 너무 웃기기는 했던 것 같아요. 70대 후반인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맡겨둔 것처럼 며느리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돈을 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만 들 뿐입니다. 벌써 다 썼니? 네. 그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하던 모습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억이 나네요. 그걸 다 어디에 썼니?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지내니까 금방 쓰던데요? 큰일 날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완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돈을 함부로 줬다가는 집안도 말아먹을 수 있겠다. 뭐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러라고 준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잘 분배해서 써야지. 그리고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준다고는 안 했지 않니? 제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로 말이죠. 처음에 용돈을 받아갈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얼굴 하고서는 아양이라는 아양은 다 떨던 모습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안 주신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너한테 용돈을 또 줄 수 있겠지. 내가 주고 싶어지는 때가 오면. 하지만 용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질 때 주는 거지. 이렇게 달라고 요구해서 받을 게 아니지 않니? 너는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하는데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말이다. 제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기는 했으니 며느리는 다른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뭔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된다면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질 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순순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며느리 이야기를 종종 전해주는 지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즘은 어떻대? 그랬더니 그 지인의 말이 심상치 않더군요. 돈 쓰는 건 그대로 쓰고 돌아다닌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나는 그래서 며느리한테 또 홀라당 넘어가서 돈을 준 줄 알았지. 안 줬어? 안 줬어. 설마 어디서 빚내고 쓰고 다닌 거 아니야? 아유 설마. 그래도 생각이라는 걸 알 텐데
그러기야 하겠어. 저도 말하면서도 설마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본인 돈을 모아둔 게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돈을 저렇게 사치하고 남한테 뿌리대 쓰는 건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쾅쾅쾅. 늦은 밤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집에 그렇게 문을 두드릴 사람이 없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리고 저희 집에 올 만큼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거든요. 어머니,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의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의 모습을 하고는 서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자 그대로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대체 술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마시고 온 거냐? 응?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한잔했어요. 왜요?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들은 말들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만큼 충격적인 말들이었거든요. 아니, 죽을 때도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술에 취한 듯 했지만 그래도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더군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가 엄청나게 놀라서 바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어디 하나 아픈 것도 없이 그렇게 건강한 것도 진짜 짜증나. 어디 요양원에도 못 집어넣잖아요.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듣는 거 말고는 말이죠. 사실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나이 그렇게 쳐드셨으면 당장 요양원으로 꺼지든가 하라고요. 그리고 재산은 왜 끼고 앉아서 안 주는 건데, 어? 그렇게 욕심이 득실득실한 거 아무도 모르지? 그거 다 싸들고 뒤질 것도 아니면서 더럽게 안 주고 가지고 있네, 진짜. 너 지금 내가 돈 안 줘서 이러는 거냐? 다 늙어서 돈 쓸 곳이 어디 있다고. 한창인 자식들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게 맞지. 그거 다 뭐 할 건데? 며느리가 돈에 대해서 집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뱉을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때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었고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긴 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잘 살아왔던 관계였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였고 그리고 내 손주의 어머니이기도 했잖아요. 저는 제 가정이 남편으로 인해 박살이 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가정을 잘 꾸리고 잘 살기를 바랐거든요.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참고 넘어가는 것들도 많았고 그 전에 쌓인 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워도 싫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빨리 뒤지라고. 재산 빨리 달라고. 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굴어? 점점 더 말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팔을 잡고 있는 힘을 다 짜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뭘 그만해? 그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라니까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돈을 안 내나. 아, 왜? 왜 안 내놓느냐고요. 이게 네 돈이냐? 어?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빤히 보더니 급기야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고 말이죠. 이 관계는 끝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머니 죽으면 내 돈 맞죠? 며느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을 누군가가 들으면 넘어갈 것 같은 패륜적 말들을 쏟아내고서는 자기는 이곳에서 저와 한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문을 박차고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자기 집으로 간 거겠죠. 저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생 무상하다는 게 이런 말인 건지, 나는 여태 뭘 보고 살아왔던 건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아프고 서럽고 화가 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면전에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제 심정 모르실 겁니다. 아,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평생 모르셨으면 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니 새벽이더군요. 사실 저는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게 빌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하면 크게 혼을 한번 내고 넘어가 줄 생각도 있었어요. 아들의 가정이 깨지는 건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그날 며느리는 끝까지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에 생각했어요. 아, 이제 이 아이와 나의 고부관계는 여기서 정리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말고 퇴근하고 집에 잠시 들리라고 말이죠. 아들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신데요? 막상 아들의 얼굴을 보니 입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는 저를 보고 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집사람 일이에요? 아들도 며느리가 요즘 행태를 보고 참고 있었던 중이었더라고요. 제 귀에도 며느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다 들어왔고, 그날 술을 그 정도로 마시고 집에 찾아오고 그런 행동들만 봐도 아들이 며느리와 요즘 모습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아들에게 며느리가 그동안 용돈을 받아갔다는 것과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 여태했던 말과 행동들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술을 먹고 한 소리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당연히 아들은 분개했어요. 그냥 참고도 있어 볼까 했는데 술까지 먹고 그러는 건 나도 못 참겠다. 나는 그런 며느리랑 더 이상 시어머니 며느리로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네 집사람 데리고 오지 말거라. 그리고 찾아오지 말라고도 네가 말하고. 아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고는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찍소리도 못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아들의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있으니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것도 어지간할 때의 이야기이죠. 며느리는 어지간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이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제대로 혼이 났구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연락을 해오거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며 사치하지 않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짜고짜 찾아왔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는 며느리가 찾아온다면 무릎을 꿇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 거라고 말이죠. 그제야 아들이 조금 너그러이 봐줄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며느리는 화를 내며 찾아왔었습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그런 며느리에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좋아? 좋냐고. 아들이 이혼하자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아들을 설득하다가 아들이 돌아설 것 같지 않자 저에게 달려온 거였습니다.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당신 아들도 이혼남 만들 생각이야? 어? 엄마랑 아들이 나란히 이혼한 거 진짜 보기 좋겠다. 안 그래요? 너 같은 며느리 있느니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걸로도 모자라서 가만히 뒀다가는 살림도 말아먹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너 사치하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돈 뿌리듯 쓰고 다닌다는 거
내 귀에 들어올 정도로 소문이 바다하게 다 난 거 몰랐니? 어? 얼마나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 며느리는 조금 놀란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걸 전혀 몰랐던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배를 내밀고 자기는 떳떳한 양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사치예요?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돈 좀 쓴 거 가지고 그렇게 뒷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네가 얼마나 그러고 다녔으면 그랬겠니? 어? 그래서 어머님은 그 말을 다 믿고 남편한테 다 이야기한 거고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겠니? 어? 나는 네가 그날 술 먹고 들어와서 빨리 죽던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난리만 치지 않았어도 참았을 거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핏대를 세우는데 무섭더라고요. 이성을 잃고 눈이 동게 보여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너 일단 진정하고 가라. 그래서 일단은 며느리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한 생각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늘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님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나는 행복하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며느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확 밀쳤습니다. 며느리는 키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리고 저는 작은 편이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곧 여든이 되는 노인이었고 며느리는 젊잖아요. 당연히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태죠. 며느리가 밀어서 제가 그대로 고꾸라지듯 넘어졌어요. 아유. 그리고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팔을 테이블 모서리 쪽에 찍었습니다. 순간 눈앞에 별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렇게 아팠던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기절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놀란 듯 보였어요. 당연했습니다. 저는 팔뚝을 테이블 모서리에 찧었고 그 바람에 팔뚝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흘렀거든요. 피가 흐르고 그러면 보기에 굉장히 많이 다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실제로 많이 다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게 그 앞에 서 있어요. 아마 본인도 당황해서 더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걸 겁니다. 정신이 번쩍 뜬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연락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씩씩거리면서 나가서 처음에는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집에 있었는데 순간 어머니한테 간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집으로 달려온 거였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그냥 툭 밀었는데 혼자 세게 넘어지신 거야? 당신이 밀긴 밀었다는 말이네? 어떻게 어머니를 밀 수가 있어? 아니, 그냥 툭 친 정도로 뭘 폭력을 쓴 사람처럼 몰아붙여? 이게 폭력이 아니야? 어? 어머님이 피가 이렇게나 나는데? 그건 어머님이 재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넘어지셔서 그렇게 된 거고. 야, 너 진짜 나한테 죽고 싶냐? 어? 내가 이혼 도장만 찍는 걸로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는 진짜 된통 당해봐야 해. 뭐 어쩔 건데? 아들의 그 말에 며느리는 당황하고 약간 겁을 먹기는 한 듯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눈으로 잠깐 바라보더니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병원부터 같이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누군가랑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바늘이 넘게 꿰맨 것 같아요. 아들이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걱정해서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해줬네요. 아들이 진단서를 받고 약을 받아오는 걸 보고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집이었어요. 아들이 업어서 저를 눕힌 것 같은데 얼마나 피곤했던 건지 저는 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은 곡장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절대 순순히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 진단서도 받은 거였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한치 앞을 모르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건가 싶기는 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주변에서 돈 잘 쓴다고 자꾸 부추기니까 으쓱거리게 되고 또 그걸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라는 건 없다. 너는 알고도 그런 거고. 지금도 속으로는 저 노인네 안 죽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 술을 먹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생각하지도 않은 걸 말할 리는 없지 않니? 그런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제가 끝까지 사과 받아주지 않으면 돌변해서 또 화를 낼 거라는 걸 말이죠. 한 번 그러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잖아요. 그런 꼴을 다 본 며느리와 어떻게 고부간으로 잘 지낼 수 있겠니? 나는 너랑 애비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너를 볼 생각은 없다. 애비한테도 똑같이 말했고. 그러니 내가 아니라 애비를 설득해보거라. 내가 이혼을 하라고 한 건 아니니.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이혼을 하라는 말이죠. 애비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나는 말릴 생각이 없다. 제가 단호해 보이자 며느리는 입을 앙다물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아이는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까지 가서 결국 아들은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주어야 했지만 아들은 일정 부분 위자료로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피해 보상금도 지급했어야 했고 말이죠. 이혼이 확정이 되던 날 며느리가 저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 며느리에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당신보다는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며느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부터 조금 들려드릴게요.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아들과 이혼하고 한동안은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재산 분할을 받은 돈이 적지는 않았으니 그걸로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는 저나 아들을 늘 찾아왔고 말입니다. 본인도 이혼해놓고 아들까지 이혼남 만든 노인네야. 네가 네 아들 인생 망친 거야. 그거 알아, 어? 너랑 같이 사는 게 내 아들 인생에는 더 안 좋았을 게다. 아마 며느리라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제 말에 공감했을 겁니다. 며느리랑 계속 살았으면 오히려 아들이 더 힘들어졌을 거라는 걸 말이죠. 몇 번을 그러고 찾아오던 며느리는 아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냐며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거 꽤 충격이었던 건지 그리고 당분간은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왔을 때는 다른 일로 찾아왔고 말이죠. 무슨 일로 며느리가 저를 또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네 며느리 진짜 왜 그러고 사나? 왜? 또 무슨 일인데?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제는 가족의 인연이 없다고는 해도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고 오랜 시간 제 며느리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주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며느리가 망하거나 못 살기를 바란 적은 정말 하늘의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연이 다 있어도 잘 살기를 바랐어요. 그게 아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마저 해주지 않더군요. 여기저기 돈을 꾸고 다니는 모양이던데. 돈을 꿔? 재산 분할 받은 걸 벌써 다 썼다는 말이야? 어이가 없다 못해 어안이 벙벙한 기분이 들더군요. 단기간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쓰고 돈을 또 빌리러 다닌다뇨? 그걸 사채하는 거에 다 썼다는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제가 불안해서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도 남한테 빚지고 살고 그러면 애들한테도 안 좋지 않겠니? 아들은 정말 한심하다는 얼굴을 하고서는 땅에 꺼져라 한숨을 깊게 쉬더군요.
아들의 표정에서 아들의 심정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가 왜 그렇게 주변에 돈을 꾸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디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한 모양이더라고요. 사기? 본인은 이제는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불안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는 금방 바닥이 날 것 같으니까 급하게 어디 알아보다가 홀라당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투자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속아 넘어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허술한 사기에 속아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요즘 얼마나 이성을 놓고 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그 아이의 눈을 그렇게 가린 건지 모르겠네요. 아들이 고민하더군요. 여기저기 빌린 돈이라도 제가 조금 갚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걸 네가 왜? 그거 갚는다고 어디서 또 뻘짓을 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아들의 말을 들으니 그건 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걸 그대로 두면 또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모르고 어쨌든 손주들도 있으니 저희가 그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이럴 때는 그만한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 하나 잘못 들였다가 온 가족이 그 무슨 마음고생인지 모르겠더군요. 빚이 얼마나 된다고? 한 2억 정도 되나 봐요. 그 큰돈을 그냥 줄 수는 없지 않니? 물론 그냥 줄 수는 없고 각서 같은 걸 쓰거나 해야겠죠. 사실 며느리 같은 아이에게 그런 각서가 무슨 소용인가 싶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말처럼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각서를 써. 만약에 이 이상 돈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킬 시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연도 끊을 걸로 하자고. 애들도 당신 얼굴 안 보고 싶어 하고. 애들이 그래? 애들이 당신이 너무 한심한다더라.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은 며느리에게 꽤 충격인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없겠죠. 그러게 왜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그렇게 사느냐 말입니다. 뭐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렇게만 살았어야만 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애들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네.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한테 부모 대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들의 그 말에는 며느리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로 며느리가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긴 세월 살아오면서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수없이 깨달았지만 그래도 늘 믿고 싶어지는 거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수없이 다짐하고 각서까지 써가면서 아들에게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바로 갚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도 구했다고 들었고 말이죠. 일자리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네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마지막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너 또 사고 쳤니? 제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이번에는 사기를 당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은 문제였어요. 신용카드를 긁어놓고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신용불량자 되면 지금 하는 일도 못해요. 그럼 애들한테 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괘씸했습니다. 지금 손주들을 인질로 붙잡고서는 협박하는 거잖아요. 신용불량자 엄마를 가진 아이들을 만들지 말라면서 말이죠.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신용불량자고 뭐고 그냥 이제는 정말 모른 척하고 남처럼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일을 겪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며느리는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지 마. 걔 또 그런다. 애들 찾아갈까봐 그러는 거지. 지 자식들한테 정말 버림을 받아봐야 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지만. 저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걱정이었죠. 그리고 손주들도 언젠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야. 제 엄마가 그런 엄마가 맞는데 언젠가 한 번은 겪게 될 일이기도 하고 그냥 매도 먼저 맞게 두는 게 나아. 하지만 할머니 된 마음에서는 손주들이 최대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너무 간절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그리고 며느리를 정신 차리게 할 방법은 정말로 없는 건지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의 조언을 들어볼 생각으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거니 들으시는 분들이 꼭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 읽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며느리에게도 일단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해뒀고 말이죠. 요즘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 말이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답답해하지 않으실까 하네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면서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건강이 정말 최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계신가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 꼭 효도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사연을 쓰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없이 자란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리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합니다. 아빠 없이 자란 저 역시 동네에서 참 불쌍하다는 시선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그 시절에는 희귀하게도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다른 집은 동생이 5명 혹은 오빠 언니가 4명이 되는 등 다자녀가 대부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하나만 낳아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싶어서 오직 저만을 낳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형제가 없는 저희 집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다른 집은 다 동생도 있고 언니랑 오빠도 있는데 나만 없어? 나도 동생 줘. 오빠랑 언니 만들어줘. 아이고, 그만해 미니야.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걸로 땡깡을 부리면서 엄마를 곤란하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다른 집들도 그렇게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은 자기 형제들이랑 부대끼면서 힘든 것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그러는데 저는 겨우 엄마랑 둘이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릴 때야 다들 철이 없다고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정도가 더욱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다른 애가 저보다 나아 보이면 그날로 엄마에게 가서는 나도 장난감 사줘. 옆집엔 엄마가 장난감 사줬대. 과자 사줘, 과자. 나도 과자 먹고 싶어. 라며 엄마를 졸랐습니다. 저희 집은 다른 집보다도 형편이 더욱 안 좋았기 때문에 엄마는 무척이나 곤란했을 겁니다.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우리 미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는 늘 제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저렇게 얼버무렸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바닥을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서러운 게 많았는지. 물론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받은 적도 있었고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저희는 유독 가난해서 못 가지고 있었기에 그로 인한 열등감이 있던 것도 맞지만 어리고 미숙했던 저는 그로 인해 쌓인 슬픔과 분노를 엄마에게 푸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뚝 그쳐! 당시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저를 달래려는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따끔하게 혼내야만 간신히 눈물을 그치고 멈췄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엄마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너무도 많았지만 그중 대표적인 건 엄마가 무식했다는 점일 겁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시골 중에서도 좀 더 외진 곳이었기에 아마 엄마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인지 저는 엄마가 동네에서 제일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미니야, 이 글씨는 어떻게 읽는 거야? 엄만 이것도 몰라? 글씨는 또 왜 이래? 창피해. 글씨 쓰는 것 좀 배워. 엄마는 아주 별거 아닌 글씨조차 제게 읽는 법을 물었습니다. 쓰는 방법도 몰라서 언제나 삐뚤빼뚤, 무슨 3살배기 어린아이가 쓴 글씨와 별다를 게 없었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한글을 쓰고 읽는 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엄마를 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편지를 써야 한다며 저를 불렀는데 쓸 줄 아는 글씨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짜증나. 글 쓰는 법도 모르면서 무슨 편지를 써? 그래도 얼른 네가 써봐. 엄마는 그때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사과에도 짜증이 가시지 않아서 엄마 손에서 편지 봉투와 연필을 휙 뺏어들고는 연필심이 부러질 만큼 손에 힘을 주고 글씨를 썼습니다. 엄마는 완성된 편지를 보고 고맙다고 웃었지만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동네에 도는 전단지가 있으면 엄마는 우리 집에 전혀 필요도 없고 상관도 없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제게 하나하나 묻고는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쓸 것도 아닌데 왜? 그냥 엄마는 우리 미니가 글자 가르쳐주는 거 배우고 싶어서. 나도 낮잠 자거나 애들이랑 놀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글자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저는 이런 환경이 치가 떨리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은 살지 말자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엄마랑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역시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저는 고등학교를 갈 형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고등학교도 못 가서 어떻게 살아? 내가 왜 못 가야 하냐고. 친구들은 다 가는데 왜 나만? 고등학교에 못 간다는 이야기에 그날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를 다닐 적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당시 담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만 공부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칭찬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친구들도 민희는 정말 공부를 잘해. 라며 자주 칭찬해 주었기에 내심 우쭐하며 고등학교에 가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보다 공부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하며 교과서가 새까매질 정도로 줄을 쳐가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설마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엄마, 나 서울 갈 거야. 뭐? 서울이 얼마나 먼데 그 먼 곳을 간다 해. 안 돼. 엄마가 뭔데 반대를 해? 싫어. 나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도 가난도 싫고 그냥 서울 가서 돈 벌고 싶어. 그리고 엄마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갔으니 돈이라도 벌겠다는데 왜 이거 가지고 그래? 난 무조건 서울 갈 거야. 안 그러면 집을 나가버릴 거야. 뭐? 너 엄마를 그런 걸로 협박해? 어쩜 엄마가 뭐 그리 잘못했니? 너 먹이겠다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엄마한테 어쩜 그리 모질 수가 있어?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가녀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날라리 짓을 하며 어긋난 적은 없었지만 이미 엄마를 대하는 마음은 많이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게 된 게 모두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돈을 번다는 핑계로 일찍이 집을 떠나고자 했고
당연히 엄마는 걱정했지만 저는 그 걱정조차 짜증난다는 감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엄마는 저를 몇 날 며칠 설득했습니다. 미니야, 서울에 가면 아마 사는 것도 힘들 거고 사람들도 친절하지 않을 거야. 그냥 엄마랑 여기 있자. 엄마가 이번에 월급이 좀 올라서 우리 미니 학교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예쁜 옷도 입혀줄 수 있어. 응?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처음이잖아. 제발 미니야. 엄마, 나 이제 그만 좀 붙잡아. 내가 무슨 확신도 없이 간다고 하겠어? 나 거기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뭐라 해도 나는 갈 거야, 서울. 정말 꼭 가야겠어? 엄마는 제가 어떤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자 울면서 겨우 허락을 해주었고 그 후에야 저는 엄마가 준 쌈짓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너무 고되었습니다. 저도 서울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중졸 여자애가 쉽게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혼자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다면 집에 엄마와 함께 있던 시절보다는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여긴 시골이 아닌 만큼 제가 정신 차리고 노력한다면 일이라도 할 수 있을 테고 엄마가 없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미니야, 잘 지내지? 힘든 일은 없고? 없어, 엄마. 근데 그만 좀 전화해. 주인집 아줌마 눈치가 너무 보여. 아까도 표정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 그래도 엄마는 우리 미니 목소리라도 들어야겠는데. 알겠어. 그러면 엄마가 좀 줄이도록 할게. 어린 딸이 혼자 서울에 간 것이 걱정스러웠는지 엄마는 주인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집 눈치도 보여 그만 좀 전화하라며 짜증 섞인 이야기라고는 끊기 일쑤였습니다. 몇 번을 그러니 엄마에게서 오는 전화도 이전보다 줄었죠. 하지만 엄마의 전화는 언젠가부터 조금씩 그리워졌어요. 서울살이는 정말로 무서워졌거든요. 가장 무서웠던 건 역시 돈이었습니다. 여긴 내가 날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간신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공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돈이 급했던 제게 공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자리였습니다. 미니 씨가 중졸이고 나이도 어리지만 일은 잘할 것 같으니 써주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반장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세요. 컨베이어 벨트와 돌아가는 기계 소음은 무섭기도 하고 싫기도 했지만 어린 저라도 써주는 곳은 그곳뿐이었기에 저는 작업 반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드리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어요. 허나 어린 제가 공장 일에 잘 적응할 리 있나요? 저는 틈만 나면 혼이 나게 일쑤였습니다. 제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니, 이거 실수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바보 천치도 아니고 왜 대체 한 번 말하면 똑바로 못 알아먹는 거야? 너 잘리고 싶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친하게 지내던 공장 아줌마가 절 도와주셨기에 망정이지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쫓겨났을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절 부드럽게 타이르며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어렸던지라 절 혼내기만 하는 반장님이 무섭고 또 혼이 날까봐 두려워 저는 매일 일 나가기 전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곤 했어요. 그럴 땐 엄마에게 전화해 엉엉 울고 싶기도 했어요. 힘들다고 견딜 수 없다고 말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은 그리웠던 엄마로부터 전화가 오셨어요. 미니야, 엄마 서울 갈까 하는데 우리 미니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해서 괜찮니? 시간 언제 되니? 엄마 서울에 온다고? 아, 왜? 엄마 오는 거 싫으니? 아니, 그게 아니고 바빠서 그래. 일도 정신없고 여기는 휴일도 별로 없으니까 휴일엔 나 혼자 쉬는 게 좋아. 너무 매몰차게 거절을 했던 걸까요? 엄마는 잠시 전화기 넘어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그럼 주소라도 보내라고 김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김치도 받기 싫었지만 그건 거절할 수 없었기에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허나 며칠 뒤 엄마에게 그렇게 대했던 게 미안해서 제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미니야,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컸어. 몇 년 만에 보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얼싸안으며 우셨고 저는 사춘기 소녀 같은 표정으로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절 어루만지더니 제가 사는 집을 구경하고 싶다 하셨어요. 집 봐서 뭐해.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나 배고파. 아,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딸 사는 데는 엄마가 한번 봐야지. 엄마, 나 배고프다니까? 아유, 알겠어. 그럼 뭐 먹으러 갈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그땐 엄마에게도 제가 사는 구질구질한 집골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운 인상의 주인집 아줌마도 냉골인 방도 보이기 싫었어요. 엄마가 괜히 눈물 짓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고 얼른 엄마와 밥 한 끼 먹고 나서 혼자서 그냥 쉬고 싶었어요. 제가 기어이 짜증을 내자 엄마는 알겠다며 이번에도 제 부탁을 들어주셨고 저희는 근처 짜장면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많이 먹어. 우리 딸 배고프지? 새벽부터 서울에 올라오시느라 한 끼도 못 드셨을 텐데도 엄마는 저렇게 말하며 자기 몫의 짜장면을 듬뿍 얹어주셨죠. 허나 저는 공장일로 우울증도 심하고 삶에 대한 무력감도 극심할 때라 그런지 그 좋아하는 짜장면도 잘 먹지 못했어요. 엄마는 가는 순간까지 왜 이리 못 먹냐며 왜 이리 말랐냐며 그런 제 모습을 걱정했지만 저는 제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게 느껴져 엄마의 늙어버린 얼굴과 주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된 공장에서 거의 10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공장에서 꼭 나오고 싶었는데 막상 적응을 하니 다른 곳에 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또 이미 친해진 동료들도 있으니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일을 했을 적에 17살 소녀였던 제가 어느새 20대 후반의 여자가 되어 있었고 절 그리도 많이 혼냈던 반장님도 공장을 떠나신 지 오래되었어요. 세월이 참 빨랐어요. 가끔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어 허무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했어요. 당시 저는 오랜 공장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했지만 가끔 시간이 나서 밖을 돌아다니며 제 또래 애들은 저보다 훨씬 몸매도 좋고 예쁜 옷도 입고 그러고 다니는데 저는 맨날 공장에만 있으니 칙칙하고 예쁘지도 않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평소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었죠. 그렇게 이러다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노처녀로 죽는 거 아닌가 할 쯤이었는데 참 운명같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과분한 사람이었죠. 공장에서 친해진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남편은 성격부터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고 누군가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칭찬할 줄 알고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과도하게 좌절하지 않고 한마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왜 나랑 사귀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남편이 주는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저도 뒤늦게 애벌레가 나비로 탈피하듯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연애 3년째, 제가 30이 되었을 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허나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걱정은 점점 불어나더니 어느덧 제 가슴을 꽉 짓눌러 나중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냔 말을 들었죠. 저는 그제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나 당신은 좋은데 사실 걸리는 게 있어. 당신 부모님 말이야.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집안 형편도 변변치 않은데 나도 자신감 갖고 싶은데 사실 요즘은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그리 안색이 안 좋았던 거야? 당신 별것도 아닌 걸로 걱정했네. 난 또 뭐라고. 아니, 만나면 알게 될 거야. 나 믿고 푹 자. 남편은 씩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아니었어요. 남편네 집은 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쭉 서울에서 살아왔고 집안 사정도 그리 나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라도 탐탁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면 알게 될 거란 남편의 말을 며칠 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이 처음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였죠. 아이고, 이렇게 이쁜 여자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준다니 고맙네. 고마워. 우리 아들이 착하긴 해도 조금 모자란 구석이 있는 거 알지? 결혼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하면 안 된다. 우리 며느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줘야 해.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더니 1시간 정도 지나자 장난을 치시면서 엄청 환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환대에 기분이 얼떨떨할 지경이었죠. 또 당시 저와 남편 둘 다 모은 돈이 없지는 않았으나 사실 작게라도 집을 얻어 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무사히 결혼해서 신혼집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시부모님들이 힘을 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보고 난 뒤 엄마를 소개해드리는 거라서 그런지 솔직히 정말 불효녀 같은 생각이지만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남편이 엄마를 보고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 장모님 보러 갈 생각에 너무 떨려. 장모님이 나 좋아해 주시겠지? 미니야. 미니야? 미안해. 다른 생각했나 봐. 뭐라고 했어? 엄마를 보러 가는 날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찝찝해 남편의 말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제 걱정은 하나도 모르시는 듯 기어이 일을 저지르셨죠. 우리 미니 나한텐 너무 예쁜 딸이야. 꼭 잘해줘야 해. 부탁하네. 네, 장모님. 그러겠습니다.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듣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 키도 훤칠하고 인기도 많았겠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절 거둬줘서 다행이지. 장가 못 갈 뻔했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그럭저럭 화기애애했어요. 농담도 오갔고 덕담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저희 앞으로 흰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느낌이 불길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미니 결혼하면 꼭 챙겨주려고 한 돈이야. 내가 지금은 딱히 벌이가 없어. 미니가 조금씩 모아주는 돈만 모은 거라 액수가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받아주려무나. 이런 귀한 걸. 고맙습니다. 장모님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결혼하면서 엄마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왔는지 알고 제가 엄마에게 잘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기에 뭘 바라는 게
염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흰 봉투 안에 있는 돈이 겨우 50만 원임을 확인했을 때 저의 심정이란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남편을 볼 낯이 서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봉투를 구기듯 꾹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제 결혼을 위해서 모았다고 주는 건 너무 창피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 자금을 넘어서서 집도 해주셨는데 비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어쩐지 품격 있는 시부모님과 다르게 엄마는 시골 사람 특유의 화법이 남아있었고 심지어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글씨 하나 제대로 못 쓰셨습니다. 누가 봐도 못 배운 게 티나는 엄마와 나와 완전 다른 삶을 살아온 남편. 결국 저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얼버무리고는 도망치듯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좀 더 있어도 괜찮은데. 당신은 장모님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하루 정도 자고 가도 괜찮아. 나도 같이 있을게. 아니야. 평소에 엄마랑 자주 연락해. 그리고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한시가 아깝잖아. 그냥 얼른 돌아가자.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차마 남편에게 엄마를 안 좋아한다고도 싫어한다고도 혹은 창피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 거짓말까지 해가며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되도록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엄마가 연락하기는 했으나 그냥 대충 하고 있다며 얼버무리고는 끊기 일쑤였어요. 상견례 때문에 2번 정도 남편과 남편 가족들에게 얼굴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 이상 더 엄마가 남편 가족들과 만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내 결혼 자금으로 50만 원 주는 건 어머님 아버님에게 비밀로 해줘.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저는 엄마의 존재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나 못된 짓을 한 건지. 당시에 전 너무도 한심하고 못난 사람이었어요. 무사히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한숨 돌린 후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바빴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결혼하고서도 내내 시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보다도 일단 돈을 버는 것을 우선으로 살았거든요. 남편은 원래부터 다니던 회사를 쭉 다녔고 저는 운 좋게 공장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취직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을 했을까요? 저도 회사에 적응해 점점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남편도 승진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당신도 밥은 먹었어? 오늘은 우리 둘 다 피곤하니까 그냥 간단히 요리해 먹을까? 좋아. 배려해줘서 고마워. 아, 맞다. 당신 우리 아이 가지자는 거 한번 생각해봤어? 이제 전부 다 형편도 넉넉해졌고 나이가 들면 또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나는 지금 이 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자. 나도 승진했고 하니까 앞으로 월급도 오를 거야. 아이 키우기엔 괜찮을 것 같아.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생활 형편이 나아지니 저희는 다른 여느 부부들처럼 아이 계획을 세웠고 다행히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 아니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자식을 뱃속에 품을 수 있었죠. 그간은 너무 바쁘기도 했고 여러 이유로 엄마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철이 든 거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역시 엄마라는 입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나도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껏 엄마에게 잘해준 것은커녕 못해준 게 한 바가지였지만 앞으로라도 조금씩 신경을 써봐야겠다며 다짐 아닌 다짐을 했죠. 하지만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애를 낳으니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점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좋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식을 키우는 것 자체는 안 그래도 팍팍한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애가 왜 이렇게 울어? 게다가 저희 자식이 유독 다른 집 자식보다 울기도 많이 울고 영 칭얼거리는 횟수도 잦아 한 몇 달간은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도 도와줬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애 크기 전에 제가 먼저 병나서 드러누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애가 좀 컸다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더군요. 물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칭얼거리진 않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편해졌지만 나이가 들매 따라서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도 보내고 공부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이며 뭐며 돈들 구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 쉬려고 해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시골에서 기른 농작물 같은 것을 보내주시곤 했어요. 엄마의 성인이 받긴 했지만 받을 때마다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보내준다며 툴툴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손주를 보러 와도 되냐 물으시더라고요. 지연이를?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려고 허리도 아프다며. 할미가 돼서 용돈 한번 제대로 못 줬는데 줘야지. 이번에 중학교도 들어갔다며. 시간도 남으니 이번엔 꼭 가마. 알겠어 그럼. 엄마 편할 때 와. 참 이상했어요. 문득 엄마 입에서 용돈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전 엄마가 결혼할 때 주신 그 50만 원이 생각났으니까요. 얼굴이 붉어져 도망가고 싶었던 그 수치스러웠던 감정이 다시금 올라오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가 오셨지만 저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굴었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딸을 반가워하시며 아직도 품 안의 자식처럼 절 대하셨지만 전 속으로 엄마가 얼른 집으로 가길 바랬습니다. 그래도 지연이 때문에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엄마를 참 좋아했거든요. 몇 번 못 만났지만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 옆에서 꼭 바꿔달라 하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 품냄새가 좋다고 말하곤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지연이는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자 학원도 빠지고 엄마 곁에 찰싹 달라붙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오랜만에 듣는 손주의 이야기가 좋으신지 흐뭇한 표정으로 들으시다 저 어렸을 때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무슨? 엄마에게 짜증만 내고 나쁜 말만 하기 일쑤였는데 뒷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복잡 미묘해졌어요. 어렸을 때 얘기가 나와 그 시절을 씁쓸한 마음으로 회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바지춤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냈어요. 우리 아기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부족하면 할미가 언제든 줄게. 알겠지? 우와, 이렇게나 많이요? 감사합니다. 저 맛있는 거 사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엄마 말도 잘 들을게요. 어쩜 이리 이쁜 말만 하누. 저는 지연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적으로 돈의 액수를 확인했고 저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히 엄마는 손주 용돈치고 꽤 큰 돈을 주셨더라고요. 내심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 남편까지 와 엄마와 대화를 좀 더 나누셨죠. 그런데 그때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할머니, 나한테 편지도 써주셨네? 종이가 너무 작아서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글씨지? 할머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연이는 그때까지 저희 엄마가 글을 못 쓰신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죠. 전 엄마가 편지에 뭐라 쓴진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손주 앞에서 할머니가 글 쓰는 걸 못 배웠다고 배우고 있다고 말하며 웃는 엄마 얼굴이 싫었어요. 왜 그걸 손주 앞에서 그리 티를 내셔야 하는 건지, 말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말을 하시는 건지. 정작 제 딸은 아무렇지 않아 했지만 제 어린 자식보다 못한 전 그날 엄마를 서둘러 시골로 돌려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오늘 보고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엄마, 그냥 가요. 날도 춥고 가는 길 차 막혀요. 지연 아빠도 내일 출근해야 해서 엄마 집에 계속 있는 거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너도 참 너무하다.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제게 저런 불만을 토로하신 거 말입니다. 늘 제게 죄인이었지만 엄마도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늘 오겠단 것도 아니고 정말 1년에 한 번 보는 건데 그것마저 그리 불편하다 하는 거야? 넌 어쩜 그리 한결같으니? 그 말이 왜 이리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동네가 떠나가라 그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난 원래 나쁜 딸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니 가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장모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당신은 왜 울고 있어?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네. 뭐라 하지 말게. 나 갈 테니 어여 들어가. 저는 엄마가 가고 난 후 그만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마 죄책감이었겠죠. 그 이후로 저는 엄마 보는 게 더 힘이 들었어요. 나이 들면 엄마와 딸 사이 갈등 같은 게 더 무뎌지고 금방 화해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30년 동안 친정에 간 건 손에 꼽았어요. 그 정도면 말 다 했다 봅니다. 시댁은 같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찾아뵙기 쉬웠지만 그마저도 저희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명절 당일에나 간신히 얼굴 잠시 뵈러 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도 가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장모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명절에도 엄마에게 전화 한번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못 간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엄마는 그래, 너네 바쁜데 여기 오는 게 문제겠니?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꼭 시간 되면 와야 한다. 라며 괜찮다고는 했지만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나뿐인 자식 장성하게 다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볼 쯤 되니까 그때서야 저도 엄마 생각이 좀 나더군요. 물론 애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명절 때마다 거의 빼먹지 않고 찾아뵈기는 했으나 사실 제가 자식 노릇을 한 거라고는 거의 없고 그냥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관계 정도로만 지내고는 했는데 이제 인생 살면서 큰 고비들은 다 넘긴 듯하니 시골에 홀로 살고 있는 엄마가 어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를 보러 다녀온다고는 하고 작년에 저만 혼자 아무 연락 없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이고,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어여 들어와. 아무 언질도 없이 찾아갔는데도 엄마는 기쁜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허리가 한껏 굽은 엄마는 거동도 불편해 보였지만 제가 왔다고 부랴부랴 밥을 짓고 옆집에 부탁해서는 닭 한 마리를 잡아서 삼계탕을 푹 고아 차려주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엄마가 손수 끓인 삼계탕을 앞에 두고 있자니 너무 겸연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뿐인 자식이랍시고 있었으면서 엄마한테 해준 것 하나 없는데
내가 이렇게 환대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을 집어서는 손으로 쭉쭉 살점을 뜯어 제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시는데 한 입 한 입 받아 먹으면서도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조금 편하게 앉아 TV를 보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엄마, 한글 배웠다? 한번 봐봐. 엄마는 그 말과 함께 무슨 공책을 하나 주섬주섬 꺼내더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등등 자음과 모음이 써져 있는 부분을 제 앞에 펼쳐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문득 어렸을 때 저한테 글씨에 대해 묻던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왈칵 치솟았어요. 왜 아직도 이 나이 먹고 한글을 못 배워서 안달인 건지, 그리고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죄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엄마에게 대했어도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저한테 한글을 다 배웠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냥 짜증만 내면서 엄마를 전혀 돕지 않았죠. 과거의 제 치부가 다시 들춰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 늙어서는 뭐 이런 걸 하고 그래? 그냥 편하게 TV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사세요. 라며 모질게 말을 했습니다. 제 말에 엄마는 멋쩍은 얼굴로 그냥 예전부터 글씨가 쓰고 싶었어서 라며 공책을 다시 서랍장에 넣었지만 저는 그날 내내 화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난 화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에게 난 화였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는 걸 아는데도 엄마에게 제대로 사과 하나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미련함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으로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딱 3개월 뒤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동네 할머니의 연락이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남편과 자식과 함께 차를 타고 엄마가 사는 곳에 갔고 작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야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저 엄마랑 함께 있었던 순간순간이 너무도 그리워졌습니다. 여보, 장모님 짐 정리하고 나와. 나는 차에 가 있을게. 남편이 보기에 제가 너무 공허해 보였나 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엄마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남편은 제가 혼자서 엄마의 집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오기를 바랐는지 자기는 밖에 있겠다며 비켜주더군요. 솔직히 그 덕분에 조금 더 엄마의 집을 꼼꼼히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했는지 바로 베개 옆에 있는 리모컨, 봉지가 뜯기지 않는 주전부리, 엄마의 냄새가 묻은 옷. 하나하나 정리하며 상자에 담고 있는데 문득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보여주었던 공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서랍을 열었는데 서랍에는 당시 엄마가 보여주었던 것 말고도 더 많은 공책들이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건가 싶어서 하나하나 훑어보는데 그중 한 공책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가슴을 퍽퍽 쳐가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엄마가 배운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준 우리 딸. 그래도 혼자 잘 커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으로 뿌듯하다. 딸이 어렸을 때 내가 글씨를 가르쳐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딸은 글씨를 가르쳐주기 싫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못 배웠다는 게 처음으로 원망스러웠다. 우리 딸은 너무 잘
잘 자라주었다. 그 먼 서울에서도 혼자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대견하다. 내 딸은 내게 가장 자랑스럽지만 나는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 딸은 다른 엄마를 만났으면 좋겠다. 글씨를 이쁘게 쓰는 것은 어렵다. 나중에 글씨를 이쁘게 쓰게 된다면 그때는 딸에게 편지를 쓸 거다. 조금만 더 한글을 공부하면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때가 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사연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된 맞춤법으로 보내지만 엄마의 공책에는 제대로 된 맞춤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글씨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연락도 안 하고 안 찾아가고 무시만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가 참 못났고 후회가 되어 그 뒤로도 한참을 울다가 집에 간 것 같습니다. 곧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는데 오랜만에 엄마가 쓴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 글씨를 쓰다듬고는 하는데 그럴 때면 꼭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비록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린 불효자식이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평생 엄마 그리워하며 죄송하다고 속죄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꼭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언제나 그에 보답하며 살 수 있으시길 바랄게요. 지금 제게 가슴에 한이자 가장 후회되는 것은 바로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것,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